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 보도된 한국의 영상이 퍼지며 전 세계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연출된 영상 아니야? 도대체 저게 실화라고?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반응 속에서 결국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연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잠시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클라라 베르너입니다. 독일 베를린시 교통청에서 사용자 경험 설계를 맡고 있고 올해로 이 일을 한 지 18년째 되는 44세 엄마이자 설계자입니다.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루의 리듬을 시작하고 끝내는 도시의 맥박이라 믿고 일해왔습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의 사람입니다. 유동 인구, 대기 시간, 보행 동선, 노선 간 연계 지표, 장애인 접근성 비율, 모든 설계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사용자 흐름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정확한 분석이 시민들의 편안한 이동을 만들어준다고 믿어왔죠.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로 성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독일의 대중교통은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정시 운행이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각 지역별 통합요금 시스템은 타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 시민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한 미세한 조정이 반복되며 저희 시스템은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막내 직원이 메신저에 올린 한 영상 링크가 제 사고를 멈추게 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셨나요? 한국 정류장이 미쳤다는 자막이 붙어 있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이렇게 썼더군요. 이거 진짜야? 조작 아니야? 또 다른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집된 영상일 수도 있죠. 이건 너무 완벽하잖아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첫 화면엔 눈이 내리는 도시 풍경, 유리벽에 둘러싸인 정류장, 그 안에서 편안히 앉아있는 외국인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무언가 특별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조여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 정류장에서 저렇게 편안해 보일까? 몇 초 후 화면 아래 댓글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건 독일보다 100배 낫다. 진짜라면 유럽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웃어넘기려 했지만 저 정류장이 진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해온 작은 불편들이 실은 작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다음 분기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정류장 현대화 예산 배정 검토였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방향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처럼 공기질 정보 안내, 겨울철 발열 벤치 같은 사용자 배려형 설계 말입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부서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자료 보니까 서울은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린 그런 기후 아냐. 도입해도 고장률만 높겠죠. 그런 감성적 설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습니다. 독일 시민은 실용적인 걸 원하잖아요. 회의실엔 조용한 동의의 공기가 흘렀고 저 역시 그 흐름에 반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분명 논리적이고 익숙한 반응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껄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저런 발상을 할 수 없을까? 지금껏 우리가 맞다고 믿었던 방향은 정말 완전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 영상이 맴돌았습니다. 저희 도시 시스템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시스템인데 왜 이렇게 민원이 끊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해 수없이 겨울철 정류장 벤치가 너무 차가워 앉을 수 없고 비가 오는 날엔 더 불편하다는 불만. 버스나 트램은 도착 정보는 엉켜있고 도대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불만.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기엔 너무 춥고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엔 구조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까지.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말합니다. 예산 우선순위는 학교, 병원, 도로입니다. 정류장은 그냥 잠깐 기다리는 공간일 뿐이잖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서울의 정류장을 보고 나니 정류장이 단지 기다리는 공간이어야만 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감탄 때문이 아니라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던 어떤 무언가가 그곳엔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 영상이나 말이 아닌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직접 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식으로 한국행 출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상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단순한 영상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전문가다운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전문가라면 직접 확인해야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아침, 저는 호텔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잡한데도 어딘가 안정적인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을 처음 마주한 그날, 저는 교통 중심지가 아닌 주거 밀집 지역의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정류장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서울 서북부의 한 환승 정류장이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구조물, 깔끔한 의자 멀리서 보기엔 낯설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도착 예정 시간이 실시간 갱신되고 있었고 노선별 혼잡도와 기온, 미세먼지 수치, 마스크 착용 권고 메시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열 벤치에서 올라오는 뜨끈한 온기가 허벅지를 포근히 감쌌습니다. 그건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는 환대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정류장 안엔 공공 와이파이도 작동 중이었고 접속 속도는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앉으려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옮겨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무언의 예의,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질서가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 구석에선 한 어르신이 책을 꺼내 읽고 있었고 맞은편에 앉은 젊은이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초조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안에서 흐르는 시간 자체가 기다림이 아니라 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서울시 보도 자료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탄소 발열 벤치가 전체 정류장의 70% 이상에 보급되어 있었고 2년 이내 전국 확대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 내역을 확인하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절반 이하의 비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서울의 시스템은 단지 돈을 많이 들여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효율과 기술의 조합, 그리고 시민의 사용 방식을 전제로 한 설계 구조가 전체 비용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강남, 홍대, 성북, 심지어 은평의 외곽 마을까지 서울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정류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된 철학이 있었습니다. 한 정류장엔 휠체어 전용 승강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다른 곳에선 자동문이 작동해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네에선 스마트 쉼터라고 불리는 정류장이 있었는데 열화상 감지기, 자외선 공기정화기, 무선 충전대, 문화행사 정보 안내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커뮤니티 허브 같았습니다. 정류장이 아니라 마을 회관의 축소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들으며 기다렸고 어떤 분은 전광판 앞에 서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관점의 문제야. 그리고 예전 독일 본청 회의실에서 있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류장 현대화 안건이 나왔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었죠. 시민이 정류장에서 뭐 얼마나 오래 있습니까? 몇 분 서 있는 것에 이 정도 예산을 쓰자고요? 당시엔 저도 그 판단이 틀리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저는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동의 속도를 설계했지만 이들은 기다림의 온도를 설계했다. 서울은 단지 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시민의 감정과 상황을 설계에 녹여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의문을 품은 채 다음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질서와 배려가 특별한 쇼윈도인지
아니면 전국적 기준인지 그것이 가장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출장 준비를 하며 부산시 교통정책과에 보낸 메일에 저는 서울만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의 정류장을 보고 받은 충격이 단순한 중앙 집중형 쇼윈도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출장 2주 전 베를린시 교통청 국제협력실을 통해 부산시 측과 미리 일정을 조율했고 답장은 의외로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사례를 보러 오신 건 처음입니다. 가능한 한 현장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도착 첫날 오전 10시 연산역 근처 정류장에서 뵙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반복 가능한 모델일까? 지방 도시는 서울과 다른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도시는 환경마다 다르고 사람의 행동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넘어섰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저는 백정우 팀장을 만났습니다. 부산시 교통정책과에서 시민경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오신 클라라 설계자님 맞으시죠? 이런 교류는 우리한테도 처음입니다. 일정표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첫 정류장은 혼잡도와 주거 밀집도가 높은 동래구의 복합 환승 구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서울의 정류장과 유사했지만 백 팀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앱으로 정류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버스 도착 시간, 혼잡도, 배차 간격, 심지어 와이파이 상태까지 연동돼 있죠. 저도 앱을 설치했고 놀랍게도 화면에 표시된 도착 시간이 현장 전광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확하네요. 독일에선 이 정도의 실시간성 확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말하자 백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는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의 감각을 먼저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 앱은 고령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와 색상 구분은 물론 음성 안내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정류장 안엔 자동문, 탄소 발열 벤치, 시각장애인용 고대비 표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멸 등이 동시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엔 기다림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곧 일반 노선버스를 타고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내부도 조용했고 좌석 위엔 충전 패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노선은 혼잡했지만 질서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산이나 지역 반응에 차이는 없었나요? 제가 묻자 백 팀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같은 질문을 했죠. 그런데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가 아니라 누가 지금 가장 불편할까라는 질문으로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늘 고민해온 건 시스템과 비용, 정시성과 유지보수였습니다. 우선순위는 언제나 기술과 예산이었고 시민의 감정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설계가 전혀 다른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사용할까?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상구 외곽 쪽 정류장으로 복잡한 도심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다는 풍경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벤치 끝에 앉아 휴대폰으로 전광판 화면을 찍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버스 정보뿐 아니라 청년 문화예술제, 노인복지 상담, 자원봉사자 모집 같은 삶의 리듬이 담긴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류장을 기다림의 공간으로 보지 않고 도시와 시민이 관계를 맺는 접점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과연 우리 도시는 시민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만든 공간은 시민들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시의 기술을 통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당신은 이 도시에 존중받는 구성원입니다 였다. 출장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거실 TV를 보며 저를 불렀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말하던 그 정류장 지금 뉴스에 나와. 그곳엔 낯익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자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이 머무는 공간에서 풍경을 보여주다 유럽 도시들도 주목하는 차세대 공공 인프라 모델. ZDF 독일국 영방송 메인 뉴스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팀 내 메신저에 그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땐 편집된 거 아냐? 그냥 과장된 영상이지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현실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영상 속 풍경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더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지 영상이 아닌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출장 복귀 후 저는 가장 먼저 출장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기술적 도표, 비용 비교, 시스템 구조에 관한 설명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인 건 단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스템을 설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어떤 수치나 그래프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따뜻한 기다림의 시간, 그 조용한 정류장에서의 질서, 그 배려의 구조는 제 사고 전체를 다시 짜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에 나섰습니다. 효율 중심 교통 설계가 주류인 저희 조직에서 사람 중심 교통 공간이라는 제목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회의실 안 조용히 켜진 스크린엔 서울 마포구와 부산 사상구의 정류장이 교차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현장에서 적어온 메모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설계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한국처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직접 본 사람뿐입니다. 며칠 후 베를린시 외곽의 3개 정류장을 중심으로 시민체험 기반 정류장 개선 프로젝트가 공식 착수되었습니다. 탄소 발열 벤치 도입은 아직 논의 단계였지만 고대비 전광판, 실시간 연동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이 의견을 직접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됐지만 반응은 강했습니다. 이 정류장은 나를 위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도시가 나를 배려한다고 느꼈어요. 이런 공간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피드백들을 읽으며 저는 한국 출장 중 백정우 팀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는 발전된 기술보다는 작은 일상에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요? 그 많은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문화가 가능하죠? 저는 이제 그 질문들에 감탄이 아닌 확신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가장 조용한 순간까지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그 존중을 도시 전체로 구현해낸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한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